일단은 이게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 시청각실에서, 그러니까 돌봄이죠. 방과후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그 1학년 김하늘 학생이에요. 이거 부모님의 동의하에 실명이 공개됐죠. 하늘입니다.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게 이제 5시 50분이에요. 근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인은 과다출혈입니다. 과다출혈.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김하늘 양은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그 지금의 의료 혼란과 김하늘 양의 응급처치 사이에는 별 연관성이 없다. 그냥 과거였어도 정상적인 응급 의료 체계가 돌아갔어도 김하늘 양은 이미 과다출혈로 그 소생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몇 군데 물어봤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의료 체계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거는 일단 X로 거두고요. 그런데 이제 40대 여교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8살 여교사, 지금 나문이가 얘기한 그 여교사인데 자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자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자해인지 뭔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자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 스스로 그 자해를 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A 씨에 대해서 바로 경찰은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바로 발부했고요. 그래서 A 씨의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PC, 병원 진료 자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시신부검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하나가 학교에 CCTV가 없었다고 해요. 시청각실 CCTV가 없고, 그리고 돌봄 교실, 그리고 범행 장소였던 2층 복도에도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CCTV. 애들이 있는 공간에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다 설치돼야 되고, 그 CCTV를 실시간 감시, 이게 사람으로 감시가 못한다고 해도 AI가 도입이 돼서라도, AI가 도입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안면 인식을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런데 신원파 아이들에 한해서라도 이 CCTV, 안면 인식 CCTV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니까는 제도적인 거 몇 가지 짚으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조현증 환자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공간에서의 비상 알람, 그러니까 자상을 입었어도 빨리만 발견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시 50분에 발견이 됐지만 언제 피습을 당했는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왜? CCTV가 없거든요. CCTV가 없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의존해서 몇 시에 찔렀냐 이걸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김하늘 양이 얼마 동안 피 흘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A 씨도 자상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A 씨를 수술실로 가고 있는데 수술 시켜야 되니까 의심은 되지만은 학교 선생님이 자상을 입었는데 그게 또 이 애를 이렇게는 의심은 가지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A 씨가 내가 그랬어요라고 시인해 버립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시인해 버. 제가 그 A 양, 그러니까 그 하늘이 이름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2학년 담임 선생님이고요. 지금 반도 지금 나왔던데 2학년 3반 담임이었습니다. 이거 학교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이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2학년 3반 담임이었고 피해자 김하늘 양은 1학년 2반이었고 둘이 같이 수업을 한 적도 없고
배우 가르친 적도 없고 그냥 둘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피해자 A양 이렇게 피해자 김하늘 양과 교사 A 사이에는 그 어떤 그 학교 같은 학교 선생님이지만 안면이 있다거나 인연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불특정한 누구를 대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제 시인을 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로 나오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복직을 했고 그 복직하기 전에 휴직 사유가 우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제 정확한 병명은 이제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 이렇게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업데이트 되면 또 말씀을 제가 지나가면서라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증으로 휴직을 여러 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직을 했는데 다시 휴직 신청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12월 30일에 복직했는데 최근에 나 우울해요. 또 다시 쉴래요라고 했었고 그래서 왜 우울하냐 그러니까는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수업도 안 들여보내주고 수업 배치도 안 하고 저한테 너무 서운하게 해요. 그래서 나 다시 휴직한다. 그리고 그게 교감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런 게 범행 동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사가 진행이 나오면 진짜 범인 동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김하늘 양하고는 관계도 없고 원한 살 일도 없고 그냥 우울증 환자가 불특정 다수 그 해필 그 자리에 하늘이가 있었기 때문이지 하늘이가 아니었어도 다른 학생이었어도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6일 날 이 여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위협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난동을. 교감이 이러고 니네들도 다 왕따시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 의식이 있었고 교감이 자기를 수업 배치 등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고 동료 교사들이 전부 다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왕따시키고 이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흘 전에요.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날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으면 바로 격리 조치나 뭐 여러 가지 사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활보를 하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범행 동기가 나오지 않는데 현재로서 추정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까 쌀벌한 게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상대로는 범행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진짜 열받는 포인트인데 이제 어떤 거기 아까 방송에서 오늘 저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좀 멘탈이 지금 갈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힘을 센 남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자기보다 더 큰 물리적 힘으로 더 제압할 수 없는 상대한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칼로 찌른 겁니다. 선생이. 정신병이죠. 현재까지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PC에 대한 포렌식 들어갔고요. 동료 교사들도 지금 그 학교 지금 폐쇄됐고요. 학교 수업 안 되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 전부 다 조사받고 있어요. 참고인 조사죠. 도대체 왜 어떤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었던 거냐 지금 조사가 경찰 조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장학관들하고 다 해서 그 학교에 실태 조사 지금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학교는 당분간 거의 반휴교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공개가 돼서 한국 사회에 이거 공론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이게 좀 여러분 엉뚱한 뉴스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둘을 연관 짓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국민 멘토 오은영 정신과 의원 돌연 폐업, 아카데미는 정상 운영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은영 그 박사 쪽에서는 하도 얘기가 커지니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만 운영하고 정신과 의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는 거다. 조만간 개업할 거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저는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김혜지 의원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 강박금지 법안 대표 발의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코로나 때 있잖아요. 정신병원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오른다고 이게 간격을 벌리게 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묶는 거 있죠. 묶는거나 강박하거나 격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신병원 원장님들이 그러면 정신병원 하지 말란 얘기다. 그러고 나온 게 너희들도 이제 그 너희들 우리 사회도 미국처럼 미국에서는 지하철 탈 때요. 거긴 스크린도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 벽에 등대고 지하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건이 많았대요.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면 조현병 환자가 와서 확 미는 거예요. 기차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어서 등에 붙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정신병 환자들이 격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고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게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왜 없었냐? 이런 환자들이 격리가 돼 있었다는 거죠. 빠르게 격리가 돼 있었고 그랬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신병원들 그래서 억울한 얘기들 뭐 정신병원을 둘러싸고 뭐 억울하네 인권 탄압이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의적인 뭐 구금은 안 된다. 인간에 대해서 그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서 구금하고 격리시키고 가족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괴담들이 이제 퍼지면서 정신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이 들어왔고 병원들에서도 원장 선생님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폐업을 할 테니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랬었던 얘기들이 이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신병 환자들을 조현병 환자들을 격리하던 그거에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 되게 웃겨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탈시설이 있어요. 환자들을 시설에 격리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에서 탈시설에서 정신병원 탈시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이렇게 탈시설뿐만 아니라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조현병 환자들 주변에서 직장에서나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사건 때도 이제 벌어졌었던 일이지만 지자체장이 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현병 환자를 격리를 시키고 뭐 할 때 사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지자체장들도 이렇게 사인하는 거를 거부하고 가족도 없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제도 정비 그리고 이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 개요는 설명을 드렸고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안면 인식 CCTV를 초등학교 시설이나 초등학생들 보호 시설 그리고 경보음 같은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 흉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한 사람을 AI가 인지해서 바로 경보를 띄우게 하는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를 도입을 하는 거를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층 복도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CCTV가 없었던 거 이거는 문제 제기가 돼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구금, 격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48세 여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가족이 없는 환자들 그리고 사회 위험 요소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